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신공학 모의고사 사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펄스 변조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펄스 변조하면은 6가지가 있어요. PAM, PWM 뭐 등등 해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PCM입니다. PCM 6가지 중에 PCM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문제도 사실은 펄스 변조 6가지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PCM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표본화된 신호라는 것은 PAM입니다. 표본화를 하고 나면은 자, 이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표본화,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PAM 신호로부터 우리가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로페스 필터를 거치면 됩니다. 로페스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충전 방전에 의해서 요 꼭대기 값이 우리가 포락선 전파가 되기 때문에 원래 신호가 복원이 됩니다. 맞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 코멘트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통신에서 가장 필터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게 로페스 필터입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두십시오. 자, PAM 우리가 펄스 진폭 변조 PAM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샘플 앤 홀드 방식이 있다. 이 샘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샘플은 샘플링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에서 여기 샘플링을 하게 되면 샘플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게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은 자, 이와 같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끝이 뾰족합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이 샘플 펄스 폭이 작기는 작지만은 요 끝을 보면은 이렇게 각이 졌다 이거죠. 모서리가 발생하죠. 자, 샘플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요거를 홀딩합니다. 홀드하면은 이 홀드를 하고 나면은 윗부분이 평탄해진다 이거죠. 평탄화한 요 과정을 우리가 샘플 하면은 뾰족한데 샘플 앤 홀드 하면은 이와 같이 정확한 위가 평탄해지는 이 과정이 샘플 앤 홀드입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하고 홀드까지 해야 완전한 펄스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화 정리, 우리가 표본화 정리, 나이키스트 샘플링 주파수 항상 나오죠. 이 FS를 할게요. FS는 공식이 2배의 FM,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의 2배만큼 샘플링을 해야 된다 하는 거, 나이키스트 샘플링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균일 양자화를 사용하는 PCM에서 우리가 양자화 비트 수를 한 비트 증가하면은 몇 dB가 증가하냐면은 6dB가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들 6dB의 법칙, 우리가 SMB 6N 플러스 1.8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비트 증가하면은 SMB가 6dB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변조 또는 다른 말로 각도변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각도변조. 여기에는 우리가 FM과 PM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PM 신호의 위상은 그죠? 위상은 메시지 신호에 선행적으로 변화한다. 자, 우리가 PM 같은 경우에 PM의 위상 이거는 오메가 CT에다가 이 위상에다가 자 KP, MT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게 신호파의 어떤 비례 상수를 해서 이게 위상이 이거는 원래 위상이죠. 반송파의 위상에다가 요거 KP라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신호파에 바로 비례하죠. PM파의 위상은 신호파에 바로 비례한다. 선행적으로 변화한다. 맞습니다. 자, 각 변조는 메시지 신호의
중첩의 원리, 이거는 중첩의 원리라는 거는 선형성을 가져야 됩니다. 선형성을 가져야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각도 변조는 우리가 변조 중에 선형 변조가 있고 비선형 변조가 있어요. 선형 변조에는 AM이 선형 변조고, 비선형 변조에는 우리가 각도 변조로서 FM과 PM은 비선형 변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선형성 특성이 있다. 아닙니다. 비선형입니다. 비선형 변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FM 신호의 근사적인 대역폭, 우리가 이걸 칼슨의 법칙이라 하죠. 칼슨의 법칙. 자, 이거 칼슨의 법칙에 의해서 밴드위드는 어떻게 구하죠?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로 구하고, 또 2배의 fs를 뽑아내면은 1 플러스 mf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조지수와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으로 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 신호를 적분하여 위상 변조하면은 FM8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간접 FM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방식을 간접 FM 방식이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PM 변조기에다가, 자, 여기가 반송파를 넣습니다. 반송파에다가 여기 신호파는 어떻게 하냐면 적분기를 거쳐서, 자, 여기 신호파 MT를 적분기를 거쳐서 PM파에 집어넣게 되면은 FM파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간접 FM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PCM에 관련된 문제로, 이거는 참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 최소 표본화 주파수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한다. 우리가 표본화 주파수는 FS는 2배의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최소인 2배의 FM으로 하면은 이거보다 이상인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최소 주파수가 되잖아요. 최소 샘플링 주파수를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주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것이 답이 됩니다. 자, 2번은 양자와 이유의 표본화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표본화, 그 다음에 양자와 부호화, 이게 우리가 PCM의 3단계죠. 그래서 순서가 틀렸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적은 수의 비트 수로 넓은 입력 신호의 넓은 범위를 양자화하기 위해서는 비균일 양자화를 하는 거죠. 비균일 양자화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신호 레벨이 크게 변하면은 그 양자화 레벨을 크게 가져가고, 입력 신호의 레벨이 적으면은 적게 변하는 비균일 양자화가 양자화 잡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비결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양자화 비트 수를 증가하면은 양자화 잡음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OFDM.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OFDM. 제가 이게 일부러 모의고사에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나열했습니다. 자, 옳지 않는 거네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 이거 많이 들어봤죠. 자, 이것은 뭐냐면 OFDM은 부반송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이런 식으로, 자, 무슨 말이냐, 이게 피크 값이죠. 피크 값이고 이게 평균 값이 에버리지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PAPR이 너무 높아.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송신기의 전력 효율이 낮아진다.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OFDM의 단점은 PAPR이 커서 송신기의 전력 정폭기에 전력 효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인접 심벌 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호 구간, 이거를 우리가 CP라고 합니다. Cyclic Prefix라 해가지고 CP를 둡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전송할 직렬 스트림 형태의 입력 데이터를 병렬로 나누어서 각각 부반송파를 통해서 변조한다 이거죠. 자, 입력 데이터를 병렬로 바꾸어 가지고, 그죠?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병렬로 이렇게 부반송파의 개수에 따라서 요게 1대 n으로 직렬로 들어온 걸 병렬로 분산시켜서 각각 부반송파를 통해서 변조해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이죠. 맞습니다. 자, 직교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위에 각 부반송파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중첩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거는 FDM은 있잖아요. 이렇게 각 채널끼리 이렇게 간격을 띄워야 됩니다. 보호대역을 둬야 되는데, OFDM은 장점이 뭐냐면 부반송파끼리는 이렇게 중첩이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보통 중첩을 합니다. 부반송파끼리는 스펙트럼이 중첩하는 것이 OFDM입니다. 그래서 대역폭 효율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모의고사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 또는 군무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문제를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칼슨의 법칙, 이거는 FM에서 대역폭을 구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칼슨의 법칙, 이것은 자,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 델타 f는 주파수 편입니다. 또한 이거를 2배의 fs를 뽑아내면은 1 플러스 fs분의 델타 f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2배의 fs의 1 플러스 이것이 mf죠. 그래서 변조지수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하는데,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은, 자, 신호의 대역폭이 이거다. 그럼 이거는 fs죠. 신호파의 주파수 대역이죠. 자, 최대 주파수 편이 이것이 델타 f죠. 그러면은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1번식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자, 밴드위드는 2배의 fs, 이게 100km입니다. 자, 단위를 kHz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단위는 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 F가 75입니다. 그러면은 175에 2배가 되죠. 그러면은 350이 되나요? 350kHz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PSK 방식에서는 그 위상을 우리가 위상 성상도를 그릴 때 2등분, 4등분, 8등분 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2등분 하는 것은 BPSK, 이거는 4등분하면 QPSK, 8진 PSK 뜻이죠. 함에 따라서 각각 한 번에 한 비트, 두 비트, 세 비트로 묶어서 전송할 수 있다. 그죠? 맞는 말이죠. 자, 데이터 전송률, 우리가 BPS가 일정할 때, 2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BPS가 일정할 때에, 자, 우리가 전송 대역폭을 우리가 이거를 같이 기억하는데, 이것하고 같은 게 보레이트입니다. 보레이트하고 전송 대역폭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레이트 전송 대역폭은 BPSK 방식이 QPSK보다 크다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보레이트는 공식이 우리가 n분의 bps입니다. bps가 일정할 때 요거는 뭐냐면은 한 심벌이 몇 비트로 되느냐 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bps는 자, bpsk는 요 n이 1이 되고 qpsk는 n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qpsk가 보레이트가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BPSK보다 QPSK가 더 크다 되니까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QPSK가 더 작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PSK 방식은 ASK보다 비트 오율이 작다. 맞는 거죠.
우리가 이거 빗도 오율 작은 순서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DPSK는 우리가 비동기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DPSK는 비동기 수신이 가능합니다. 비동기 검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 여기에 보면은 동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유럽에는 FDMA, 미국은 TDMA 방식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좀 3세대 이동통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WCDMA가 되겠습니다. 와이드밴드 CDMA. 미국은 얼마가 되냐면 CDMA 2000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FDMA는 우리가 1세대 이동통신이고 TDMA 방식은 우리가 2세대 이동통신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와 같이 정리하면 되겠고 이거를 FDMA는 1세대, TDMA는 2세대 이동통신 우리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설명이. 자, FDMA의 주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성능 대역 통과 필터가 필요하다. FDMA는 우리가 주파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밴드를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르기 위해서는 대역 통과 필터, 밴드 패스 필터가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도한 와이브로 있죠. 우리가 뭐 관광버스라든지 버스 타면은 우리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와이브로 통신입니다. 통신 시스템은 우리가 OFDM 방식이 사용된다. OFDM은 와이브로 통신에 적용이 되었다. 맞는 겁니다. CDMA와 같은 확산대역 우리가 CDMA 이거 DSSS죠. 스프레드 스펙트럼 확산대역 통신 방식인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햅대역 간섭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역 확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역폭을 넓게 쓰잖아요. 전력 밀도를 떨어뜨려서 주로 이제 PM 코드를 사용하거든요. PM 코드를 통해서 확산하고 나중에 또 다시 복원을 할 때 PM 코드를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햅대역 간섭의 영향을 우리가 적게 받는다. 그죠? 확산대역은 이제 광대역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햅대역 간섭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맞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영역이죠. AM 통신 방식에 비해서 F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비선형 정폭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일그러짐이 적다. 왜곡이 적다. 왜곡이 적게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SMB가 좋다. 굉장히 SMB가 좋다. 혼신의 영향을 덜 받는다. 잡음의 영향을 덜 받는다.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역폭이 좁다.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가 FM은 대역폭이 AM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FM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좁다가 아니고 넓답니다. 대역폭을 넓게 쓴다. 이것이 FM의 단점입니다. 자, 좁다가 아닙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심벌 평균 전력이 동일한 PSK와 16진 QAM, 16진은 같죠. M은 16으로 동일합니다. 이거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16진 QAM이 16진 PSK보다 비트 오류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오류율이 비트 오율 BER이 QAM이 낮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채널의 진폭,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진폭 왜곡 특성이 큰 경우 진폭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거죠. 진폭을 건드린다 이거죠. 이거 크면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같이 누가 좋다 했습니까? QAM이 더 좋죠.
BR 성능이 낮죠. 근데 진폭을 건드리면은 QAM은 진폭과 위상을 건드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상만 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진폭의 왜곡이 발생하면은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이게 영향을 받겠죠. 그죠? QAM이니까. 그러니까 PSK가 QAM보다 비트 오율이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QAM이 PSK보다도 오류 성능이 우수한데 진폭을 건드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QAM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PSK가 오류가 더 좋을 수가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6진 QAM은 16진 PSK에 비해서 정폭기의 높은 선형성이 요구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정폭기 하면은 A를 건드리잖아요. 정폭을 하면은 우리가 정폭을 한다는 것은 진폭을 건드리는 거죠. 그죠? 진폭을 정폭하는 거니까 진폭을 건드리는데 선형성이 요구된다 이 말이죠. 아주 직선성이 뛰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QAM은 진폭을 건드리잖아요. 그 진폭과 위상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정폭기의 선형성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진 PSK는 16진 QAM보다도 피크 전력이 커서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6진 QAM은 자, 16진 PSK는 여기에 14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QAM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여기도 존재하고 레벨이 두세 개가 되죠. 그죠? 피크 전력이 커서 이 말도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피크 전력은 요 전력이나 같습니다. 피크 전력이 커서 전력 효율이 우수하다 이래 돼 있는데 크단 말도 틀렸고 전력 효율이 우수한 것도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게 16개 있잖아요. 점이 16개 진폭이 동일한 16개가 여기 존재하는데 요거는 여기에 만약에 뭐 몇 개만 존재하고 또 작은 것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16개가 되죠. 그러니까 진폭이 피크 전력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것이 크다는 말도 사실은 틀렸어요. 동일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심벌 평균 전력이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크다고 해서 전력 효율은 QAM이 더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전력으로도 이게 송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궤도 위성 LEO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공전하며 이거는 정지궤도죠. 정지궤도 하고 있는데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공전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말은 이제 1번이 틀렸네요. 그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상업용 위성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C밴드, Q, K, L 등이 있다. 그죠? 우리가 위성통신에 사용하는 거 PL, SC, X, Q, K,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Q밴드 위성통신에 사용하는 Q밴드 위성통신은 자, 상향 링크가 하향 링크 주파수보다 높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이죠. 뭐 Q밴드가 아니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올려보내는 걸 상향입니다. 오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올라가는 상향 링크 주파수가 내려오는 것보다 주파수가 더 높게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정지궤도는 약 36,000km에 위치한다. 맞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자, 11번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채널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샤논의 공식이죠. 샤논의 공식.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C는 밴드위드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입니다. 그러면은 밴드위드가 얼마죠? 대역폭이 10메가입니다. 10메가.
그 다음에 로그 2에 1 플러스 S가 얼마입니까? S가 전력이 자 70 밀리와트고 밀리와트, 요거는 10 밀리와트죠. 10 밀리와트입니다. 그럼 약분하면은 7이 되고, 그러면은 10메가에다가 로그 2에 1하고 이거는 7이 되죠. 그러니까 8이 되고, 그러면은 30, 이거는 3이 되죠. 이거는 3이 되니까 30메가죠. 30메가 전송 용량의 단위는 bps죠. 30메가 bps에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풀이의 변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f 오메가는 자, 여기 ft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f 오메가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뭐 불필요한 식이죠. 오메가의 정의, 풀이의 변환의 정의가 이거고, 자, 이거를 관계를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는 거. 자, fat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요게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 하면 a 배하면은 크기도 a분의 1, 주파수도 a분의 1. 자,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n번 미분하면은 j 오메가가 이렇게 한 번 미분하면 j 오메가잖아요. 그러면 n번 미분하면은 j 오메가의 n승하고 f 오메가가 되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f의 t 같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자, 이거를 f의 마이너스 f 또는 이거를 오메가가 되면은 f의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면 여기는 2파이가 붙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 이동이죠. 이렇게 하면은 시간 이동 또는 시간 지연이죠.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게 위상 지연으로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맞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만큼, 이게 마이너스 타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약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QPSK, 그 다음에 OQPSK, 그 다음에 이게 옵셋 QPSK죠. 그 다음에 MSK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좀 디테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엽, 메인 로브죠. 메인 로브 대역폭을 비교하면은 MSK가 QPSK나 OQPSK보다 1.5배 높다. 자, 이거는 어떻게, 자, 우리가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은 QPSK하고 OQPSK하고는 메인 대역폭이 주엽이 동일합니다. 주엽의 대역폭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MSK는 미니멈 시프트 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엽이 텅실텅실합니다. 사이드 로브는 작게 되고 주엽이 굉장히 밴드위드가 넓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1.5배 정도가 더 넓습니다. 위에 거보다. 이거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시프트 킹을 하게 되면은 주엽이 굉장히 이게 주엽이라는 게 뭐냐면은 메인 로브 이 뜻이에요. 이게 사이드 로브. 이게 밴드위드가 굉장히 텅실텅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향성이 아주 좋게 되고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니언 QPSK 같은 경우에는 QPSK라고 하는 것은 두 비트를 묶어서 원 심벌로 이렇게 전송을 하잖아요. 두 비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에서 예를 들어서 11로 변하면은 180도가 위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위상 변화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일 때는 QPSK는 90도 변하죠. 90도 위상 천이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00에서 01로 위상 천이가 잘못되면 최대 180도까지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QPSK에서 위상이 180도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옵셋 OQPSK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D것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건데, 이거는 이제 OQPSK 같은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할 때 펄스를 사각 펄스를 씁니다. 사각 펄스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MSK는 우리가 반파 사인 펄스, 정연파 펄스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MSK는 그냥 사각 펄스 대신에 정연파 모양의 정연파 가중치를 주어 발생시킨다. 이 말이 MSK는 정연파 비슷한 반파 정연파 펄스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위상의 연속성을 갖는다.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파 정연파 모양의 펄스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금파시 할 때 QPSK, OQPSK, MSK는 동일한 비트 오류 확률을 갖는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난이도 상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약간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좀 디테일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조금 암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쉬운 문제가 됩니다. 셀룰라 이동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 기지국이 있죠. 기지국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스테이션, 이거를 BS라 그러죠. 베이스 스테이션이고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하향 링크라 그러죠. 이쪽을 우리가 상향 링크라고 합니다.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통신 채널을 하향 링크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셀을 섹타로 분할하면 동일 채널 간섭이 감소한다. 맞는 거죠. 우리가 섹타라 해가지고 60도 섹타를 사용하면, 120도 우리 섹타, 3섹타를 사용하게 되면은 동일 채널 간섭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주파수 재사용 거리가 먼 기지국 간의 동일 주파수 사용하는 주파수 재사용은 거리가 먼 기지국 간의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것이 프리퀀시 리유저 기술이죠. 이게 셀룰라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이것은 단말기 대 단말기 간 직접적인 게 아니죠. 직접적인 무선 통신 기반한다. 우리가 뭐를 거칩니까? 직접 모바일 스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기지국을 거치죠. 기지국을 통한 간접 통신이죠. 기지국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단말기끼리 바로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개념적인 또 중요한 문제이고 난이도도 약간 있는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 정립을 잘 하시고 또 이거를 좀 약간 암기를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특이한 점이 이 시스템은 잡음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가능한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로 송신한다고 가정하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통신 시스템에서 여기 TX고 보내고 이쪽으로 여기는 RX입니다. 보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통신 속도 전송 용량이라고 그러죠. 전송 용량, 이거를 우리가 전송 속도라고도 보면 됩니다. 단위는 bps죠. 자, 이게 하는데 잡음이 있을 때, 잡음이 있는 환경이면은 이거 최대 전송 속도를 우리가 샤논의 공식 있잖아요. 여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C는 밴드위드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으로 대입하죠. 자, 여기는 잡음이 없습니다. 잡음이 없는 환경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나이키스트 공식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송 용량은 밴드위드에다가 로그 2의 m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잡음이 없는 환경이니까 이거의 최대 전송 속도, 이게 C라는 게 전송 용량이 최대 전송 속도거든요. 그럼 이제 자, 이건 잡음이 없다 보니까 요거로 최대 전송 속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의 채널의 대역 폭이 30kHz입니다. 30kHz예요. 곱하기 로그 2에 m이 16입니다. 16진 QAM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4죠. 로그 2에 16은 4가 됩니다. 그러면 120K, 이거는 전송 용량이니까 kbps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최대 전송 속도가 120kbps예요. 이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각 사용자가 한 사람이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 속도가 10이에요. 자, 그러면 한 사람당 10kbps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몇 명이 동시에 사용하느냐, TDMA로 시간 교대로 이렇게 보낼 때 최대 몇 명이냐, 그럼 이거 나누면 되죠. 12명이죠. 12명이 10에다가 요거 나누면은 12명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은 자, 여기 나이키스트 공식입니다. 요거 개념 좀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어떤 신호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것은, 자, 이것이 오메가죠. 이것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파수를 구할 때는 오메가에다가 2파이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2파이를 지우면은 2 곱하기 10의 구성 헤르츠가 되겠죠. 2기가헤르츠입니다. 자, 이때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자, 이거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는 것은 2분지 1 란다 반파장 안테나로 수신할 때 안테나의 길이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 되어 있고, 자, 이것의 핵심 포인트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장 구하는 공식은 란다는 F분의 C입니다. 자, F는 2 곱하기 10의 구성 헤르츠고, 자,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하면 1.5죠. 1.5,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이죠. 그러면은 0.15 미터가 되죠. 그러면은 15cm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 파장 안테나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안테나의 길이 L은 2분지 란다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7.5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채널 부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하는 것입니다. 자, 채널 부호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있죠. 메시지에다가 우리가 페리티 비트를 추가합니다. 페리티, 오류 검출과 정정을 위해서 페리티를 추가해서 부호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채널 부호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시지 비트가 2비트입니다. 총 부호의 길이는 5비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여기 총 5비트 중에서 이거의 전체의 길이는 5비트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지는 2비트고 나머지 요게 페리티 비트입니다. 페리티 비트가 3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네 종류의 부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호율은 5분의 2다. 맞죠? 부호율이라는 것은 이거는 총 부호 중에서 부호의 길이 중에서 메시지 비트 수를 우리가 그럼 총 부호의 길이는 이것이고 메시지 비트 수는 2니까 5분의 2죠. 0.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밍 디스턴스, 최소 해밍 디스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해보면은, 자, 이거를 A 부호, 이거를 B, C, D라고 할게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는
이게 해밍 디스턴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비트가 몇 개냐 이거죠. 자, 첫 번째는 같죠. 두 번째 다르죠. 하나, 두 개 다르죠. 세 개 다르죠. 네 번째는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는 디스턴스가 해밍 디스턴스가 3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C 사이 한번 볼게요. A, C 사이, A하고 C 사이는 자, 첫 번째 하나 틀렸죠. 두 번째는 같고 세 번째 틀렸죠. 네 번째 같고 다섯 번째 다르죠. 이것도 디스턴스가 3입니다. 그러면 B하고 C 한번 볼게요. B하고 C 요거 사이에는 하나 틀렸죠. 둘 틀렸죠. 셋 틀렸죠. 넷죠. 넷이죠. 이거는 디스턴스가 3입니다. 그러면 C하고 D도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하나 틀렸고 둘 틀렸고 셋 틀렸고 이것도 디스턴스가 3이죠. 자, 이렇게 다 해보면 어떤 거는 4가 되고 어떤 거는 3이 되죠. 그래서 최소 해밍 디스턴스는 3이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최소가 다른 것이 3이 되죠. 그래서 최소 해밍 디스턴스는 우리가 D mean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복호기에서 정정할 비트 수는 몇 비트냐? 정정 비트 수를 계산할 때는 자 2분의 D-1 합니다. 자, 그럼 2분의 D민이 3이죠. 3-1 하면은 1이 되죠. 그럼 이거는 1비트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자, 검출 능력입니다. 우리가 검출 능력은 D-1입니다. 그러면은 D가 3이니까 3-1 하면은 2비트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비트가 아니죠. 이거는 2비트 오류 검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비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FDMA 자, 주파수 분할 다중통신 방식이죠. 자, 각 사용자에게 다른 주파수를 할당함으로써 사용자 간의 간섭을 피할 수 있다. 다른 주파수를 할당한다. 맞죠? 자, FDMA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총 대역폭이 10메가입니다. 10메가인데 각 사용자가 10kHz씩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할당하면은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 수는 1000명이다. 맞죠? 그죠? 1000명이 그죠? 각각 10kHz씩 하게 되면은 이거는 총 대역폭은 10MHz가 되니까 맞는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신호를 어떤 정보 신호를 CDMA 방식으로 전송할 때 자, CDMA 방식 하면은 대역 확산 통신 방식입니다. 대역 확산 통신 방식이에요. 대역폭을 굉장히 스프레드 스펙트럼 확 넓혀 버립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 전송 대역폭은 그죠? 전송 대역폭은 정보 신호 대역폭보다 작다가 아니고 훨씬 큽니다. 작다가 아니고 대역 확산을 시켜 버리니까 전송 대역폭은 신호의 대역폭보다도 훨씬 큽니다. 3번이 틀렸네요. CDMA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들에게 상호관계가 이거 중요합니다. 상호관계가 낮은 그럼 이거는 서로 독립적인 이런 뜻입니다. 독립적인 부호 이거를 우리가 PN 코드를 하죠. PN 코드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독립적인 부호를 할당하여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상관관계가 크면은 간섭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아주 낮은 PN 코드를 사용자들에게 사용해서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는 이것이 CDMA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FDM입니다. 주파수 분할 방식을 다중화하고자 한다. 우리가 FDM 또는 FDMA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음성 신호의 주파수는 3kHz로
재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 신호의 주파수 fs는 3kHz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반송파에 DSB-SC 변조를 합니다. 억압 반송파.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각 채널의 밴드위드는 얼마가 됩니까? 2배의 fs가 되죠. 그러면은 6kHz가 됩니다. 6kHz. 그 다음에 이 채널 간 보호 대역을 1km로 두거든요. 이때 시스템을 위한 최소 대역 폭은 이런 문제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채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까지죠. 여기서 요까지 총 대역폭이 얼마냐 하는 문제거든요. 밴드위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각 채널은 얼마입니까? 6kHz죠. 자, 요 보호 대역은 얼마를 줍니까? 1kHz를 주죠. 각각은 6km입니다. 6km고 보호 대역은 1km입니다. 그러면 밴드위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6km 곱하기 6kHz 채널이 12개죠. 더하기 각 보호 대역이 1kHz가 몇 개입니까? 곱하기 11개죠. 보호 대역은 하나가 작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70이고 더하기 요거 11이죠. 그러면 83kHz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딱 있으면 되는데 83kHz가 답입니다. 진짜 최소 전송 대역 폭은 83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47은 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작으니까. 그러면 83에 제일 가까운 게 있으면 되는데 83이 없기 때문에 95는 만족이 되죠. 근데 104, 116은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95가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는 83입니다. 83이 답이 돼야 되겠고, 이게 이제 83이 보기에 없기 때문에 95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페테로다인 수신기에 대해서 그 구성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신기 구성도를 좀 알아두시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보통 보면은 LNA 저자범 정폭기라고 하고, 요거를 보통 RF 정폭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주파 정폭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밴드 패스 필터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안 들어가도 여기에 이제 혼합기가 있습니다. 믹서라 그러죠. 주파수 혼합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로컬 오실레이터죠. 국부 발진기. 자, 여기는 이제 RF가 들어오고 여기는 로컬 오실레이터가 믹스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IF가 되겠죠. 여기 이제 IF 앰프가 필요하겠죠. 뭐 밴드 패스 필터는 여기에 밴드 패스 필터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IF 앰프 들어가면 복조기가 필요하겠죠. 복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정폭기를 하나 넣어주면은 이거는 오디오 프리퀀시 정폭기입니다. AF 정폭기.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의 소리가 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RF 정폭기가 있어야 되겠죠. 다 똑같네요. RF 정폭기. 그 다음에 이거 믹서 혼합기라고 합니다. 혼합기가 있어야 되겠죠. IF가 바로 나올 수는 없죠. 그 다음에 IF죠. 이게 IF 정폭기입니다. 중간주파 정폭기. 그 다음에 이게 복조기인데 포락선 금파기, 뭐 복조죠. 포락선 금파기.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신기 구성도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신에서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정보기기의 송수신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게 정보죠. 정보 비트에다가 메시지입니다. 여기다가 오류 정정 비트,
이걸 우리가 패리티 비트라고 하죠. 오류 정정 비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전체 부호를 만드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채널 코딩입니다. 채널 코딩, 이 채널 코딩, 채널 부호와 이 과정은 뭐냐? 오류 검출과 정정에 관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소스 코딩, 원천 부호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의 압축을 위한 과정입니다. 암호화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FDD하고 TD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FDMA에서 상향 링크하고 하향 링크 주파수를 달리해서 양방향 통신이 되도록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가 TDMA에서 양방향 통신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듈을 TDD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FDD는 기지국의 송수신 주파수 채널을 분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FDD를 하기 위해서는 송수신 주파수를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양방향 통신이 되도록 합니다. 자, FDD는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 주파수 대역을 비대칭이 아니고 대칭으로 설계한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TDD는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 간 보호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므로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은 FDD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4번입니다. TDD는 송수신 간 시각을 동기화시켜야 된다. 그죠? 맞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이거는 PCM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자, 양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표본화된 신호의 아날로그 레벨 값을 유한한 디지털 레벨 값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게 양자화의 정의가 됩니다. 정의. 자, 비균일 양자화 방식은 균일 양자화 방식에 비해서 특정 진폭 구간을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균일 양자화라는 것은 우리가 델타 V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고, 비균일 양자화는 입력 신호의 레벨에 따라서 델타 V를 작게 또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해서 더 세분화하여 우리가 양자화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균일 양자화 방식에서 양자화 레벨에 할당되는 이진 부호를 한 비트 증가하면은, 자, 이게 6dB의 법칙이죠. 6dB의 법칙인데 한 비트 증가하면은 약 몇 dB가 개선됩니까? 6dB의 SMB가 신호대 잡음비 SMB가 6dB 개선이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이거 우리가 비균일 양자화는 뮤 법칙과 A 법칙이 있습니다. 뮤는 우리가 북미 방식이라 그러고 A 법칙은 유럽 방식의 비선형 양자화 방식이 있습니다. 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자, QPSK를 사용하는 변조 방식에서 BR이 비트 에러 레이트가 10의 마이너스 6성입니다. 자, 우리가 BR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됩니다. BR이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는 것은, 자, 10의 6성 비트가 전송될 때 한 비트가 오류가 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BR의 정의입니다. 10만 비트가 전송되면 한 비트가 에러 난다 이 말입니다. 자, 데이터 전송률이 200Mbps라는 거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가bps라는 거는 이거는 1초에 200 곱하기 200메가비트가 전송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당 발생하는 에러 비트 수는, 비트의 평균값은 얼마냐? 자, 이거 QPSK 요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죠. 요게 BPS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1초에 얼마가 됩니까? 200메가비트가 전송이 됩니다.
근데 전송되는데 LRU를 보면은 10의 6성계당 하나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10의 6성이잖아요. 그러니까 200 곱하기 지금 데이터가 200 곱하기 10의 6성 비트가 매 초당 전송이 돼요. 그죠? 그래서 초당 발생하는 에러 비트니까, 그죠? 데이터가 이만큼 전송되니까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거당 하나가 나니까 200비트가 에러가 나겠죠. 초당 200비트의 에러가 발생하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위상의 연속성을 언제나 유지하는 거. 자, 이걸 Continuous Phase CP 연속 위상입니다. Continuous Phase 연속 위상 나오면은 CPFSK 떠올리시고 CPFSK를 우리가 MSK Minimum Shift K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했어요. 연속 위상 나오면은 MSK 떠올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1초 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